선생님 정성스러운 포스팅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 없게도 하나 여쭤도 될까요? 치조골이라는 것이 일반 뼈와 다른 것일 텐데 아무튼 해골에서 코옆 A포인트도 다 치조골인가요? 여러분 A포인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A포인트. 사실 일반인들이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뭐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요건 뒤에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다음에 치조골이라는 게 이빨을 둘러싸고 있는 뼈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붙잡아주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해요. 정의 자체가. 그다음에 귀족 수술할 때 인공물, 보형물 붙는 위치가 치조골에 붙는 거냐? 치조골에 붙는 건 아니고요. 치조골 위쪽에 붙어요. 그래서 치조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근데 사랑니 같은 경우는 치아 뿌리가 깊어서, 사랑니랜다. 예, 송곳니? 송곳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길어가지고 일부가 살짝 오버랩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고요. 그래서 A포인트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사진이 이제 저희가 이제 CT를 많이 찍지 않던 시절에 우리가 주로 이제 엑스레이 정면, 측면 뭐 이렇게 고개 들고 찍은 거 이런 엑스레이로 찍으면서 얼굴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레퍼런스 라인들이 뭐 포인트, 뭐 라인, 플레인 뭐 이런 용어들로 해서 각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하나씩만 볼게요. 뭐 더 많은데 좀 간략한 걸 골라봤어요. S라고 불리는 건 이 셀라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뇌 바닥에서 여기가 이제 송과샘이라고 해서 피추이터리 그랜드라는 게 들어있는 뇌 바닥에 있는 그런 오목하게 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셀라라고 해서 S라는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N은 네이지온이라고 해서 이마뼈랑 코뼈랑 경계 부위인 거기를 네이지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점을 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OR이라고 해서 오비탈레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화골에서 가장 윗부분 거기를 OR, 오비탈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O라고 하는 거는 포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귓구멍이에요. 귓구멍. 귓구멍에서 가장 위에 있는 구멍뼈 그거를 포리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NS는 안테리어 네잘 스파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코뼈, 코 밑에 여기에 가장 튀어나온 뼈를 ANS라고 해요. 그래서 안테리어 네잘 스파인이라고 해서 ANS라고 하고요. 또 PNS는 포스테리어 나잘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 팔라틴 플레인의 가장 뒤쪽, 그래서 포스테리어 나잘 스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니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고니온은 여기 사각턱에서 가장 외측 부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멘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턱 끝에서 가장 밑에 부분, 그 다음에 그나티온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가장자리 부분을 그나티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앞에 나온 부분을 포고니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A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악골에서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디피스트 컨케비티라고 해서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A 포인트라고 하고요. B 포인트는 하악골에서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B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희가 SNA 각도를 보고요. SNB 이런 각도를 봐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 두개골 비율, 상악이 어느 정도 돌출이 됐냐 뒤로 갔냐, 뭐 B 포인트를 갖고 하악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요 각도를 재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SNA라고 하고 SNB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ANB라고 해가지고 요런 각도를 재는 게 있어요. 일단은 영국 사람 백인이죠. 화이트 코케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SNA가 81도 정도로 나오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건 평균 값이에요. 그다음에 SNB가 79도, 그다음에 ANB가 3도 정도 나오는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건 이제 3D로 아까 말한 그런 요런 세팔로메트리라고 한 거를 이제 3D로 바꿔오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포인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성형외과 역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3D 세팔로메트리라고 해가지고 2차원적인 세팔로메트리에서 3차원적인 세팔로메트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동양 사람 평균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을 재놓고 길이도 재고 각도도 재고 해놨는데 오늘 볼 거는 SNA가
동양인에서 남자에선 83도 정도 나오고 여자에서 83도 정도 나온다. 뭐 큰 차이 없죠. 근데 SNA가 83도. 근데 서양인 애들은 81도.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상악이 서양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NB라고 하는 거는 턱이 나온 정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SNB는 백인에서 79도 정도 나오는데 SNB 동양인에서 남자는 80도, 여자는 79.87도 뭐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요거 그냥 공부 좀 했고요. A 포인트는 치조골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요 부위 A 포인트가 이 앞니 뿌리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치조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오목한 부위까지 치아 뿌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 포인트가 무조건 치조골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치아 뿌리가 있는 주변 뼈만 치조골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니까 조금은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치조골은 그렇다.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형물 들어가는 거는 송곳니 쪽에서는 약간 오버랩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코필러를 녹이지 않은 상태로 이노핏 코 성형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코필러를 녹이지 않고 원코의 모양을 예상하여 이노핏 소프트웨어로 가상 성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의도는 알겠는데 필러를 녹이기를 권해 드릴게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지를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지를 줄일 때 어떻게 줄이세요? 맨발로 땅바닥에 서서 재세요? 아니면은 평소에 본인이 신던 신발을 신고 기장을 줄이세요? 힐 같은 걸 신고 바지 기장을 줄이세요? 내가 주로 있는, 내가 베이스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뭐 짝다리 짚고 바지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차렷하고 똑바로 앞에 보고 서서 바지 기장을 줄이잖아요. 그럴 때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모르겠네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주로 신는 신발 굽 높이 정도를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바지를 줄여요. 예를 들면 키높이 구두를 주로 신는 남자가 있다면 그걸 신은 채로 줄이고, 그 다음에 보통 구두굽 정도를 신는다 그러면은 보통 바지 파는 가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구두, 쓰레빠스처럼 생긴 구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바지 기장을 줄여요. 그게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는 건데, 쉽게 말하면 코 수술도 똑같아요. 필러가 있는 상태라는 거는 마치 짝다리 짚고 있거나 힐 신고 있는 상태에서 내 바지 기장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메저링이 되면 3차원적으로 그게 높이나 부피가 계산이 정확히 되면은 이럴 필요가 없죠. 근데 빼면 되니까. 근데 필러는 CT상에서나 어떻게 정확하게 볼륨이나 두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녹이고 수술을 하자. 뭐 가상 성형을 하더라도 녹인 모습으로 CT를 찍고 수술 디자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베이스라인을 잡자.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고, 그렇다면 오차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앞광대 보형물 수술은 광대 수술 후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수술도 광대 수술처럼 입안절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같은 데를 또 째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한 데를 또 째게 되고요. 광대 수술할 때 같이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광대를 수술을 했다면 광대 핀 뽑을 때 같이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또 째기 싫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대 수술을 이미 했으면 고정된 와이어나 뭐 플레이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안을 또 열 거잖아요. 그러면 열고서 그 다음에 와이어 플레이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 삽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저는 권해요. 그래서 뭐 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뼈 잘 붙는 거, 광대 수술하고 뼈 잘 붙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라 이렇게 보통은 권해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50입니다. 나이가 50이란 뜻이겠죠? 얼굴 폭은 넓지 않고 긴 편이며 젊을 때는 집안 내력으로 얼굴 살이 많았고 광대 쪽이 팽팽했지만
나이 들어 탄력이 약해지며 살이 처져 U자형 얼굴에 두면서 보니 혹시 중안면부 함몰인가 싶기도 합니다. 광대 쪽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많은 살들이 탄력이 없이 내려온 상태인 듯 합니다. 작년에 지방 흡입이랑 실리프팅 2번 했는데 지속성이 약하다 보니 자꾸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내년 정도에 안면 거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대 쪽 보형물은 처짐과 볼륨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요. 제가 3D 프린터 제작 보형물 건으로 코 수술 상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광대 보형물 삽입이 노화에 의한 중안면부의 볼륨 개선과 볼살 처짐의 개선에 관해서 급히 너무 궁금하여 간략하게라도 의견 구합니다. 광대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보형물 수술을 해서 볼륨을 만들면 처짐이 개선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답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볼륨이 늘어나면 처지면 좋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처짐을 좋아지게 하려고 볼륨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해요. 쉽게 얘기하면 얼굴이 처졌으니까 그러면 필러를 막 넣으면 처진 게 덜 보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처짐의 개선 효과만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볼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얼굴이 빵빵해지면서 달이 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걸 저는 반대해요. 볼륨이 늘어나면 처짐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처짐의 목표까지 가려면 볼륨이 너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어깨가 처져 보여서 어깨에 뽕을 넣어. 이건 찬성. 근데 소매가 길어서 어깨에 뽕을 넣어.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깨에 뽕을 넣으면 소매는 당겨져 올라와서 조금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매가 긴 게 문제다. 팔이 소매가 긴 게 내가 스트레스다. 그럼 소매를 줄여야 돼요. 그게 아니고 어깨에 뽕을 넣어서 소매를 안 줄일 수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기여도라는 게 좀 요런 거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뭐 옷이 뭐 어깨가 처져 보인다. 그럼 뽕 넣는 거 맞죠. 근데 소매가 길다고 해서 뽕을 넣는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물론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전후 사진 얼굴만 보여주는 성형외과에서 다른 분들의 CT를 일일이 확인해달라고 말해도 보여주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일전에 상담받았던 병원에서 광대 수술 시 뒷광대를 1, 2mm, 5mm 위로 올려 고정한다고 합니다. 최대 5mm까지 올려 고정한다는데 볼처짐 예방을 위해서라는데 이는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볼처짐 예방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고정 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를 올린다. 그러니까 막 이제 앞에서 올리는 상방 고정 하다가 이제는 이제 뒤로 올리는 것까지 하는 이제 병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안면 유지인대 얘기 나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방고정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광대 수술을 하면서 손상받는 안면 유지인대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쵸? 근데 안면 유지인대는 여기까지 가다가 실제로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와요. 이렇게 뒤까지 안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는 안면 유지인대가 없어요. 뒷부분에는. 지금 요렇게 요게 지금 자이고마틱 그 머슬에 붙는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이제 요 앞에 있고 그다음에 마세트링 리가멘트가 앞에 있는데 요 광대에 붙는 요 안면 유지인대가 있어요. 광대랑 교근이랑 붙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광대 수술하면서 박리가 되니까 어느 정도 손상을 받지만 사실 요 뒷광대 쪽 여기는 없거든요. 안면 유지인대가. 근데 얘를 올린다고 뭐 어느 정도 딸려 올라가겠어요? 물론 요런 데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뼈 올린다고 볼 처짐이 예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지는 데는 여기가 처지는 거지 사실 뭐 여기가 처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위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게 효과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고정이 볼처짐을 예방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해부학적 원인이 그 이유라는 거.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20대 초반인데요. 안면윤곽 2번 수술한 이후로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W자 모양으로 처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으로 이제 살이 된 거죠. 리프팅 하기에는 너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그렇죠. 20대 초반의 리프팅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리프팅처럼 확실하게 효과 볼 수 있는 레이저가 있을까요?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처졌으니까는 리프팅을 해야 된다. 리프팅 하기는 수술은 좀 싫다. 그러면 레이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런 환자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요렇게 된 거. 요걸 이제 볼 쳐졌다 생각하니까 리프팅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리프팅 하고 나면요. 완전히 옹색한 얼굴이 돼요. 턱이 거의 없는 짧고 뾰족한 옹색한 얼굴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그 후에 리프팅 하고 이제 재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볼살이 이렇게 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진 거는 살이 늘어졌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볼륨이 부족하다, 뼈가 모질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술 전 모습이거든요. 이게 후 모습이에요. 이거 리프팅 수술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부족한 볼륨을 채워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런 데를 볼륨을 조금 채워준 게 수술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던 뼈를 앞으로 조금 빼고 이 옆에 체부 볼륨 모자르던데 요런 데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이 뭔진 모르겠으나 그저 갸름해지고 싶고 처진 거를 없애고 싶다면 리프팅도 답이 되겠죠. 하지만 20대 초반의 리프팅 수술은 저는 극구 반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레이저는 있지 않고요. 뭐 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뼈 상황을 봐야 되고 뼈 볼륨이 부족하진 않은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년 전쯤 광대 회전술 시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 입안 절개 부위가 쩌릿쩌릿해야 한다 하거나 당기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광대 회전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광대 축소술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병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3D 광대, 뭐 광대 회전술, 뭐 이름은 다양하게 많죠. 근데 뭐 요거는 뭐 특별한 수술은 아니고요. 광대 수술은 어쨌든 회전하고 밀어넣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입안 절개 부위가 쩌릿쩌릿해야 한다고 하나 당기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글만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런 내용이 아닐까. 요건 다른 환자분의 예인데요. 광대 수술하고 체부 절골하고 상반 고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고정하는 스크류 나사 박히는 위치가 여기 신경, 안화 및 신경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꽤나 굵게 나오는데 요거 고정하면서 요 신경이 일부 손상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신경이 일부 손상을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요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프라오비탈 러브라고 해서 요만큼의 감각을 담당해요. 그러면 요 부분의 감각이 먹먹할 수 있고요. 일단 먹먹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찌릿찌릿한 느낌은 신경이 살아날 때, 그러니까 부분 손상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또는 회복될 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신경이 조금 수술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조금 건드려져서 일부 손상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CT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런 거는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한번 보면 플레이트 제거하고 일부 좋아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한번은 고려해 봐야겠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받고 이런 문제라면 사실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가깝다 그러면은 이 금속을 제거해 보자. 그러면 오히려 좋아졌다는 분이 은근히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CT 찍어서 진단 받아 보시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저는 수술 전이 더 나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대칭이 있어서 양아 알아보고 있는데 무턱하고 비대칭, 돌출입 셋 다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건 근데 뭐 개인 호불호죠.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뭐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뭐 개인 누구는 이게 그래도 뾰족하니까 갸름하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너무 길다, 이거 뭐 패여 있어서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고, 근데 사실 이거를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수술하고 2주밖에 안 된 결과거든요. 2주밖에 안 됐을 땐 여기가 잔뜩 부어 있으니까 뭉툭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수술 결과라고 판단하면 어렵고,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수술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턱하고 비대칭 돌출입 셋 다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러면은 일단은 양악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턱이면서 비대칭 돌출입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양악 수술하고 나면은 체부 볼륨이 엄청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표 꺼져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꺼져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 갭이고 저도 저 부위에 피부가 함몰되었는데 다시 붙여야 될까요? 시간 지나면 차오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대 갭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꺼져 보여서 줄 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라고 해서 요 정도 갭이면은 보통은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한 3mm, 5mm 정도는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렇게 줄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에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CT 중에서도 더 심하죠. 요 경우보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요 경우보다 더 심하게 벌어져 있는 경우였는데도 한 5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긴 하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부가 함몰된 게 보이고 이 갭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수술을 계획하는 게 맞고, 이게 뼈가 붙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함몰이 없었어요. 피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요런 함몰이 없었으니까 그냥 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벌어졌다고 무조건 함몰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이유는 사람 피부 두께에 따라서 이게 함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제가 주걱턱기가 있어서 양악할 때 턱끝 축소도 같이 했어요. 턱끝은 2mm만 줄였는데 얼굴이 동그래 보여요. 이부 성형수라면 더 갸름한 얼굴 될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옆광대가 있는 편이라 좌우 골격 대비 상대적으로 세로가 짧게 느껴져서 그런가요? 이거는 사실은 글만 보고서 제가 조금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걱턱이 있는데 양악을 하고 턱끝 길이 축소를 같이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턱이 둥글어지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mm 줄인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주걱턱인 사람이 턱이 양악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좀 둥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튀어나왔던 턱이 없어지니까 남는 살들이 밑으로 늘어지면서 약간 이런 둥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2mm가 뭐 인상을 좌지할 수 있냐 아냐,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mm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피부가 얇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도 CT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CT 보고 이전 수술 전 CT랑 후 CT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게 제가 볼 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받으면 되게 조금 난감한데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질문 받아서 답변 한번 영상으로 남겼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죠. 이제 뭐 닥터 베네타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경우가 있거든요. 답을 했어요, 입장 표명을.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막 벌떼같이 오셔가지고 막 저를 비난하는 댓글을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뭐 중국, 일본, 대만에서 한국인은 성형의 민족이라고 비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글 보면서 든 생각은 심포도 생각이 났어요. 막 너무나 달 것 같아서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못 먹으니까 돌덩이 던지면서 아이고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건 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부러움의 표현이지 이게 뭐 별다른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포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는 의사, 지식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표현을 어떻게 적어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 코끝은 이제 부작용은 많은 사례로 자가용걸 위주로 성형을 하는데 아직까지 L자형 실리콘을 쓴다거나 매드포어 같은 걸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원장에 뭐뭐뭐 코성형 협회 프로필에 이런 식으로 적어두신 분이 여러 계신데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의사분들의 친목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요?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의견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그 의사가 공부를 하는 의사인지 안 하는 의사인지 지식이 정퇴된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분의 수술이나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조금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요새는 자가용걸 위주로, 늑연골 위주로 많이 또 하고 있죠. 근데 한 10년 전에 늑연골을 이제 막 광고하던 병원이 생겨났을 무렵에 전체 성형외과 의사들의 그 어떤 컨센서스? 이런 거는 뭐였냐면 저 너무 오바 아니냐. 코 수술하려고 늑연골을 때? 아, 저거 너무 과하다. 이거는 마지막 선택이어야지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환자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코 수술하는데 갈비를 떼?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막 뜨악 했었는데 이제는 뭐 주변에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상하지 않은 게 돼버린 상황이죠. 마치 제가 턱에 지금 본시멘트 모형을 막 넣고 이럴 때 한 초창기에 한 4년, 3년 동안은 온갖 소리 다 들었거든요. 뭐 미쳤다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뭐 온갖 소리 다 들었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따라하고 싶어서 흉내내는 분들이 생기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기고 있지 그거를 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환자분들도 처음에 제가 수술할 때는 이거 뭐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선생님밖에 안 하던데 뭐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한 7, 8년 넘어가고 근 8, 9년 되니까 이제는 그런 질문은 거의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또 그렇다고 자가용골이 무조건 옳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자가용걸로 요새 콧대 세우는 걸로 광고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물질 사용을 전혀 안 하고 뭐 내 거로만 한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콧등에 실리콘 쓰는 거가 오히려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 굳이 연골까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넣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분들도 있고 흡수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자갈 깔아놓은 것처럼 만져진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근데 L자형 실리콘은 완전히 퇴출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L자형 실리콘이 꽤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L자형 실리콘 들어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얘도 거의 퇴출이 된 것 같고 L자형 실리콘은. 그 다음에 또 코에다가 예전에 한참 고어텍스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어텍스 넣는 분들 거의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고어텍스도 점점 퇴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매드포어도 한때 많이 썼다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매드포어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번에 학회 내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보다 조심조심 조금 쓰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회에서 의사들끼리의 디베이팅 하는 거고,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분법적으로 갈리죠. L자 실리콘은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가용 거울은 좋아. 뭐 내 거는 좋아. 이물질은 나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주로 하게 되는데, 매드포어는 무조건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고, 또 요새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메쉬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근데 또 메쉬를 또 무작정 막 쓰다 보니까는 또 안 좋은 부작용 사례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적절한 경우에 조금씩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20년 넘게 쓰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는 부작용 케이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재료를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인터넷 광고 속에서 이런 것들로 고르는 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성형 협회 뭐 이런 프로필 있는 거, 뭐 이게 절대적으로 그분이 코를 수술을 잘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면 공부는 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요런 데서 활동 안 하는 의사는 그러면 수술 못 하고 공부 안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재하에 묻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의사 선택하는 게. 그래서 뭐 저도 코성형 연구회 학회에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의사 중에 코성형 연구회라고 해서 서울 라이노플라스티 포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매해 행사를 해요. 이제 일요일 날도 행사를 해요, 이번 주에. 저도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저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 없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코 수술 못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학회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속 안 돼 있지만 열심히 코 수술하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코 잘해 이런 거는 조금 유치한 발상 같고요. 여기에 모여 있으면서 뭐 논문도 같이 공부하고 학회 발표하면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공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환자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의사를 선택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수술 전후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후기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술 방법이냐로 판단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부 다 광고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혼자서 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후기를 보세요, 리뷰를 보세요? 제가 하나 묻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전 전자제품 좋아하니까 전자제품을 저는 구매할 때 후기를 안 보고 리뷰를 봐요. 리뷰는 뭐냐면 분석글이에요. 객관적인 분석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액정 이슈가 있어서 이게 액정 이슈가 기계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이슈인지, 뭐 카메라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고 광각 성능은 어떻고 야간에선 촬영이 얼마나 잘 되고 동영상은 어떻게 찍히고 몇 프레임이 찍히고 뭐 HDR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하죠. 그런 건 리뷰고요. 후기는 이런 거예요. 나 아이폰 샀는데 이번에 사진 찍었는데 짱 잘 나와. 인생 사진 건짐 뭐 이런 거. 이런 건 후기예요. 이제 갤럭시 못 쓰겠음 뭐 이런 거는 후기예요, 후기. 근데 저는 후기는 안 봐요. 왜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반영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리뷰를 봐요. 리뷰는 조금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걸 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그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기계적인 어떤 거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간에 사진 찍어도 잘 나와. 이건 후기예요. 근데 리뷰는 어떤 거냐면
카메라 조리개 값이 요번에 1.2로 올라갔고 인공지능으로 야간 조도해서 몇 장을 사진을 연달아서 찍어 가지고 이거를 AI가 합성을 해 가지고 HDR 기능을 살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리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리뷰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방송에서 제가 지향하는 것도 저는 리뷰를 지향해요. 뭐 누구 좋다 나쁘다 이거 좋아 이거 나빠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팩트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는 제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제 주관적인 느낌도 가끔은 말하겠지만 주로는 객관적인 수술 결과나 수술 후 모습이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논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한테 조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강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또 위험한 게 자칫 리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갤럭시 카메라 1억 화소 뻥. 뭐 이런 거. 요번에 갤럭시가 카메라가 1억 화소가 들어갔대. 그러면은 1억 화소. 이게 마케팅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진을 리뷰를 찍어서 보니까 1억 화소긴 맞긴 한데 뭉개지고 흐릿하고 오히려 1000만 화소짜리보다 못한 듯.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리면 갤럭시를 까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 1000만 화소로 찍은 게 삼성 갤럭시 1억 화소로 찍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결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자칫하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에서 누군가 의료행위에서 누군가의 수술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다만 저는 틀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제 주관적으로 이게 싫어서 누가 싫어서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래서 최근 조금 귀찮은 일을 겪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그런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학회에 있는 사람은 좋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가 학회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럼 학회에 없는 선생님들이 뭐 이러면서 또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요걸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바보 같은 게 광고 글 보고 사진 전후 후기 보고 병원 고르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환자를 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인하는 요소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서 제품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포장 잘 돼 있는 전자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전자제품 살려면 최소한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핸드폰이 뭐 CPU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라도 조금 보고 사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저의 캐릭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라면 후기보다는 리뷰를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형 후기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리뷰를 봐라 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타병원 2잘차인데 아직 손가락 하나 이상 안 들어가는데 입 운동 잘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입을 벌리면 귀 쪽 광대가 아파서 더 크게 안 벌리게 돼서 더 강직이 오나 봐요. 어떻게 입 벌리는 운동을 하라는 건지 그 아픈 것을. 너무 절망이에요. 아파서 못 벌리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술하고 오늘도 광대 수술하고 환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2-3달 동안 죽만 먹어라, 입 벌리지 말아라, 하품하지 말아라, 딱딱한 거 먹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하세요. 입 벌리고 양치하고 먹고 다 하세요. 그런데 아픈데 참아가면서 하진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근데 이건 제 경우예요. 저는 그만큼 제가 고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내가 고정을 확실하게 이만큼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앞에만 고정하고 뒤에 안 고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광대를 너무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면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수술한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 의견, 지시 이렇게 따라 주시는 게 제일 적당한 게 같아요.
저는 그래요. 환자분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입이 안 벌어져요. 입 운동 해야 돼요. 안 하다가 하려면 두세 달 죽 먹다가 입 벌리려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팔 쭉 펴고 이렇게 한 30분만 있어 보세요. 30분 좀 짧나? 이렇게 팔을 쭉 펴고요. 한 30분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굽히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똑같아요. 이거 강직이라고 하는 건데 관절은 그만큼 굳어요. 근데 한두 달을 죽만 먹고 안 벌리고 있다가 벌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그거는 다리 찢기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진짜 수면 마취해 놓고서 입을 이렇게 개국이라고 해서 입 벌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입을 찢어서 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강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수술하고 식사하세요. 그냥 뭐 운동은 하세요. 러닝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다만 웨이트는 잠깐 참아라. 왜냐하면 웨이트 할 때는 막 이 악물면서 용 쓰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웨이트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러닝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벌리려고 너무 악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식사를 하세요. 먹고 씹고 하다 보면 처음 조금씩 움직이면 이게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수면 마취하고 한번 입을 쫙 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 막대기 그 압설자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벌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 의견을 따르세요. 그리고 뼈에 지금 뭐 이상이 없고 3달이 넘어갔고 잘 붙어 있다면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장님 사각턱 재수술 하려고 하는데 첫 수술보다 더 처질까요? 이런 질문 되게 힘들어요. 답변 드리기. 재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인데 또는 해서 좋아질 게 없는데 재수술 하려고 계획하고 처질까요를 걱정하고 있죠. 저는 재수술을 왜 하려고 하는지가 더 궁금해요. 잘라내고 또 그러면 더 처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왜 재수술을 하는지가 더 궁금해요. 이 부분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을 해도 저 울퉁불퉁한 라인이 개선되지 않나요? 울퉁불퉁한 거는 개선이 되겠죠. 쫙 당겨주면. 근데 완전히 그러면은 역삼각형 얼굴에 뾰족한 얼굴이 돼요. 그것도 역시 좋지 않고 또 하나는 리프팅 한다고 해서 여기 침샘 보이는 거 요거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뼈의 문제인지 늘어진 살의 문제인지를 평가하는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된다. 무조건 처졌으니까 리프팅 이런 식으로 뭐 두통엔 펜잘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두통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세요?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자요. 근데 그 조금의 두통이 싫어서 빈속에 머리가 아파서 밥도 안 넘어가. 그런데 머리가 아프니까 약을 먹어요. 진통제를. 그럼 빈속에 먹으니까 위벽이 깎여 나가듯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나 타이레놀 말고 아스피린 계열은 그쪽 계열은 속이 좀 쓰려요. 그러니까 또 속이 쓰려요. 그러면 또 위염 생기니까 또 위약을 먹어요. 그러면 위벽 보호제를 먹으면 거기에는 또 알루미늄 성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걔가 또 변비를 유발해요. 그럼 또 변비약을 먹어요. 또 변비약을 먹으면 또 간 수치 올라가요. 그럼 또 간약 먹어요. 근데 간이 조금 수치가 올라가면 또 몸이 간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안티히스타민 먹어요. 가려운 거 참으려고. 그럼 안티히스타민 먹으면 그건 또 위벽을 깎아요. 그럼 또 속이 또 쓰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약 찾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나는 뼈가 커. 수술했어. 수술했더니 살이 쳐졌어. 그러면 땡겨야 돼. 윤곽 수술하고 처지는 거 당연하대. 그러면은 뭐 윤곽 주사, 리프팅, 실, 레이저 막 이런 거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쫙 땡겼어. 그랬더니 어머나 이렇게 뼈가 많이 잘렸었나? 너무 뾰족하네? 너무 개턱이네? 재건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으세요. 지금 이 얼굴 가지신 분이 병원으로 들어올 때 선생님 저 볼 쳐졌어요. 이렇게 오시는 거는 괜찮아요.
선생님 저 리프팅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처짐과 늘어짐이 뼈의 문제인지 단순히 살이 늘어져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의사들의 판단을 조금 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작년 8월에 존스 홉킨스 안과 의사에게 드루핑 아이 서저리 받으면서 늘어진 눈꺼풀 수술했는데 소세지 눈이 돼서 자연스러운 눈꺼풀 수술 여쭤봅니다. 부탁합니다. 미국에서 눈 수술은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 피츠버그에 그 연수 간 적이 있었거든요. UPMC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 3대, 4대, 5대 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피츠버그라는 도시 자체가 그 UPMC라는 대학병원이 거의 먹여 살리는 정도로 규모가 커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참관하러 갔으니까 그 유명한 선생님이 눈 수술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쌍꺼풀 수술할 때 이렇게 얇은 바늘을 하고 작은 기구를 써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눈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과에서 배 꼬맬 때처럼, 또는 그냥 쉽게 말해 여러분들한테 듣기 편하게 이불 꼬매듯이.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서양 애들은 살이 얇고 또 흉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소세지 되거든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걔네들은 안 잡아도 워낙에 있기 때문에 잘라내기만 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라인을 안 잡아주면은 안 돼요. 막 풀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와, 이거 눈 수술은 미국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의 그 UPMC에 있던 그 성형외과 의사인데, 중국계 2세가 있었어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인데, 근데 걔한테 물어봤죠. 야, 니네 다 저렇게 하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백인들은 다 저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동양 사람 수술할 때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그랬더니,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그러면은 뭐, 미국에서 최고로 쳐주는 병원이죠.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암 쪽하고 예방의학 쪽이 유명한 데고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는 뭐, 여기도 뭐, 기초의학 쪽이 여긴 센 데고, 임상 클리니컬 쪽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형외과 쪽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안과 선생님이 이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일지는 저는 봐도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잘라냈으면 자연스럽게 하려면 쌍꺼풀 라인을 낮춰야 되고요. 그런 거는 남아있는 살이 어느 정도 있다면 재수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서양 의사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지는 마세요. 이제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안검 수술을 미국 의사한테 받진 마시고, 받으시더라도 LA 쪽 가면은 동양 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뉴욕 쪽에도 한국 분도 계시고 그래요. LA 쪽엔 한국 분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국 나오실 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어디 병원이라도 소개시켜 드리거나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지금 눈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해서 답은 모르겠네요. 선생님, 광대 수술 입안절개랑 뒷고정 없는 두피절개로 진행했는데요. 이 뒷고정 없는 두피절개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두피절개가 아니라 여기다 빵꾸만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달라요. 오른쪽만 뒷광대가 붙어 있지 않고 벌어져 있어요. 교정을 해야 하는데 뒷광대가 안 붙어 있으면은 여기를 열어야 돼요. 근데 뒷광대가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입을 연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환자분 뼈 상태를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CT를. 다시 째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뒷광대가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입을 째고 뒷광대 고정을 하죠? 이거는 조금 저는 상식 밖이에요. 뒷광대가 벌어졌으면 이쪽에 구렛나루 쪽을 절개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이어 티타늄이 있는데 와이어 때문에 걱정돼요. 와이어는 꼭 제거해야 할까요? 가끔 보면 티타늄 때문에 피부염이 왔다던데 상관 있는 얘기인가요? 이 영상을 에 달려있는 댓글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피부염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이어나 뭐 플레이트나 이 영상에서 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 빼도 돼요. 근데 걱정되고 막 잠 못 자고 계속 신경 쓰이면 차라리 빼고 잊으세요. 근데 꼭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찝찝하고 뭐 만져지거나 뭐 이물감이 들거나 뭐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피부염하고는 사실 연관짓기가 조금 어려워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채널에서 여기 돋보기 누르고 뭐 고정 플레이트 와이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영상을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내용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랫니 조임 증상을 느끼는데 이것도 빼야 할까요? 일주일 됐는데 조임 증상을 느낀다고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뼈 상태를 봐야죠. T절골이 돼 있는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나사 박힌 데가 좀 위쪽에 있는지 절골 라인이 위에 있는지 어쩐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뭐 뼈가 안 붙었는데 뺄 수 없잖아요. 일단 뼈가 붙는 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조임 증상 느끼는 거는 어찌 보면 여기 절개하고 수술하고 나면은 당연히 느껴지는 거니까 그 이유로 얘를 뺀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피 절개가 그 머리 위쪽 말고 관자놀이 쪽 살짝 절개하는 것도 있던데 비슷한 건가요? 두피 절개가 머리 위쪽 말고 관자놀이 쪽 살짝 절개하는 것도 비슷한 건가요? 다르죠. 여기 살짝 하는 거는 두피 절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 절개해서 이쪽 아치 쪽에 절골을 하려고 기구 넣는 수술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전혀 달라요. 뭐 이렇게 째는 거랑 여기 조금 빵꾸 내는 거랑 같을 수는 없겠죠. 팔자주름의 이 시술은 어떤 거 같나요? 이 영상을 제가 좀 봤거든요. 특허라서 이 병원에서만 한다는데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이게 진세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신 거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필러랑 CO2를 가스를 섞어서 여기다가 넣어줘서 팔자에 진피를 재생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 시술은 어떤 거 같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CO2 가스랑 뭐 필러랑 같이 넣어서 진피가 재생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 눈으로 보고 직접 뭐 어떻게 본 건 아니라서 이 방법이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은 저는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얘기는 드릴게요. 여러분 흉살 이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흉살. 그러면 왠지 나쁜 놈 같지 않아요? 콜라겐. 그러면 왠지 좋은 놈 같지 않아요? 이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흉살 그러면은 왠지 막 땡길 것 같고 막 나쁜 것 같고 막 이거는 없애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콜라겐 그러면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먹는 콜라겐, 마시는 콜라겐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흉살이라는 거는 스카고요. 스카의 주로 된 성분은 흉살 조직이에요. 그죠? 흉살 조직의 90% 이상이 콜라겐이에요. 그럼 콜라겐이 흉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근데 콜라겐 그러면은 되게 좋은 놈 같아요. 천사 같고. 흉살 그러면 악마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야.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드름 흉터가 있어요. 그러면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여기 흉살을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이 있어요. 시술이. 근데 이거를 흉살을 만들어서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흉살?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흉살이라고 안 하고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라고 말하면은 뭔가 좋은 것 같아. 이 말장난인데 여러분이 쉽게 호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술도 자가 진피를 재생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가스랑 필러랑 넣어서 그 부위를 뭐 자극이 돼서 거기에 섬유세포가 뭐 자극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콜라겐이 재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콜라겐은 흉살 같은 거예요.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허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K프리스라는 사이트 가면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 특허 내용에 대해서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마치 네이버처럼. 그래서 제가 진피재생이라고 키워드를 쳐넣었더니 이제 진세훈 선생님이 여기 특허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사기 특허를 내셨구나. 이 주사기를, 그러니까 필러랑 가스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주사기를 특허를 내셨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뭐 제가 특허 전문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요걸 보니까 주사기 특허시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면 상표가 나와요. 상표. 이것도 상표도 특허거든요. 일종의. 근데 상표가 진세훈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세훈 선생님이 하시는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도 있으시고 상표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이 주사기 사서 쓰면 되잖아요. 필러 파는 거 사서 쓰면 되고 CO2 가스 사서 쓰면 되잖아요. 이 주사기 파실 거 같거든요. 그럼 이 주사기만 내가 사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세훈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이 특허 내용을 한번 K프리스 가보시면 진세훈 선생님이 처음에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 상표 등록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절당하니까 앞에다 본인 이름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세훈 자가진피 재생술은 본인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가진피 재생술이라고 써도 뭐 살짝 부딪힘은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병원에서만 한다고 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요 비슷한 예가 이제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특허는요, 그냥 문헌적인 정의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여기에는 발명 특허,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용도 특허, 디자인 특허 등등등 되게 세부 항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상표도 특허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특허권이 인정된 경우가 없어요. 그죠? 다만 수술명에 대해서는 상표권 또는 수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 재료, 디자인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특허 받았다, 뭐 논문에 게재됐다, 아무튼 뭐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완전히 굉장히 막 팬시하고 막 최첨단의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허는 특허일 뿐, 논문은 논문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구에 H 성형외과 있는 거 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제가 H 성형외과라고 이름 바꾼 게 지금 9년째거든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대구에 H 성형외과가 생겼더라고요. 그분도 성형외과 전문이신데. 근데 제가 처음에 H 성형외과라고 이름을 바꿀 때 상표 등록을 하려고 H 성형외과를 이제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이제 너무 이니셜만 있는 이름이라서 이렇게 구별하기 힘들고 그냥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병원 이름 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유명해져서 프랜차이즈 할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냥 해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대구에 생기고 나니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대구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러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갔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도 상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블캣 같은 거는 제가 지은 이름이고 제가 그냥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는 노블캣이라고는 못 써요. 이거는 제가 가진 특허니까 그러니까 상표니까 나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노블캣 만들 때 여기랑 여기 인제 보형물 연결해서 만드는 디자인이 한 서브 타입이 6 가지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를 6 개를 다 내 놨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은 저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모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이 써라." 뭐 1-2개 쓰는 거 갖고 뭐 "그거 내가 특허니까 너 불법이야." 씨 뭐 이런 거 싸우는 게 싫어서. 다만 "이건 내가 만든 거야."라고 그냥 도장 찍어 놓는 거 정도로 지금은 만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다른 병원에서 "노블캣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표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그 디자인 모양대로 그걸 똑같이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허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인제 진세훈 선생님이 하신 거는 여기 진세훈이라는 게 그 이 상호 그러니까 그 상표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자가진피재생술 하면은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수술 방법이 아니라 수술 도구에 대한 특허예요. 그래서 수술 도구에 의한 특허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돈 주고 사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걸 카피하면 안 되겠죠. 요런 거야? 그럼 나도 하나 만들어서 써야지." 그러면 그건 위법이에요. 근데 요 상표도 저도 몰랐는데 재밌는 게 제가 3D 핏이라는 것도 상표를 내려고 했었거든요. 이 상표 등록을 하려고 3D 핏이라는 제가 처음에 이 일 시작하면서 만든 용어인데 3D 핏이라는 걸 상표명을 내려고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제 그 변리사분이 저한테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앞에다 뭘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H 3D 핏 또는 백정환 3D 핏 이렇게 하면은 상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고서는 말았거든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딴 병원에서 "3D 핏 기술을 이용한 보형물 수술을 합니다." 하고 어떤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대문짝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것도 그러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해. 뭐 나만 하려고 어차피 시작한 일도 아니고. 근데 뭐 어차피 뭐 이게 그렇게 뭐 내가 그걸로 특허 침해했다, 상표 침해했다 해서 소송 걸어 가지고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적 특허권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무슨 제조법이나 무슨 이런 용도 특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시옷절골. 그거 브라운 거기 원장님이 상표 등록하신 거예요. 특허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특허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상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시옷절골은 제가 시옷절골 이런 용어를 쓰면 사실은 상표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전 뭐 쓸 이유도 없고. 근데 인제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도 쓰기도 쓰죠. 근데 인제 그건 걸면 걸리는 그런 거는 돼요. 근데 인제 제가 노블캣이라고 여기다 해 놨는데 예를 들면은 초코팡팡 노블캣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표법상. 이거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상표가 노블캣이기 때문에 앞에 뭘 붙이든지 간에 노블캣이 들어간 거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이것처럼 진세훈 자가진피 재생술 이렇게 나오면 제가 백정환 자가진피 재생술 이렇게 하면은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진세훈 선생님이 "이씨 쓰지 마." 이래 가지고 소송을 걸면 쪼끔 이렇게 부딪힘은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못 쓰지는 않아요, 요렇게 된 경우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진세윤 쌤이 자가진피 재생수를 상표 등록을 하셨으면 제가 앞에다가 백정환 뭐 자가진피 재생술 이렇게 해도 쓰면 안 돼요. 광고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길 바래요. 요 질문도 최근 이슈가 있어서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공부하고 정보 좀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노핏이 실리콘이 기존 실리콘 보형물과 성분과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기에 이번 벨라젤 파동처럼 성분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을까요? 네,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벨라젤 파동의 핵심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리콘으로 어떤 의료용 기구를 만들 때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 2개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실리콘 원재료는 거의 누실사에서 만드는 실리콘이 대부분 유통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누실사에 이제 실리콘을, 의료용 실리콘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리콘 그러면은 어느 회사께 유명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실리콘 이거 막 보형물 알아볼 때 그래도 듀퐁이 유명하지 않나. 들어보셨죠? 듀퐁이라는 회사. 원재료 되게 많이 만드는 화학회사잖아요. 미국에 굉장히 큰. 그래서 고어텍스 이런 것도 다 듀퐁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쪽 원재료 쪽에서는 되게 소재 부품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다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듀퐁에 가면은 실리콘이 종류가 몇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쫙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쓰는 실리콘은 뭘까 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듀퐁에서는 메디컬 그레이드가 임플란터블 그레이드, 그러니까 몸에 삽입할 수 있는 그레이드가 30일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나 코 보형물이나 몸에 넣는 실리콘 보형물은 어느 회사 걸 써야 되나? 그래도 한참을 찾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회사가 누실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 보형물은 대부분 누실사의 실리콘 원액을 받아서 가공해서 경화시켜서 써요. 근데 누실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Unrestricted Healthcare Silicone Definition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estricted Healthcare Silicone Definition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제한적인 의료 실리콘의 정의, 그 다음에 이거는 제한적인 의료 실리콘의 정의예요. 차이는 뭐냐면 30일 이상 몸에 넣어도 된다. 롱텀 임플란트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30일 이상도 가능한 무제한적인 기간 제한이 없는 실리콘.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임플란터블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30일이 기준이 돼요. 이건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ASTM이나 뭐 미국에서 그런 표준, 전 세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표준 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USM이라고 해서 미국 식약처 같은 데서 만든 기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리스트릭티드가 있어요. 이게 일주일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30일 미만짜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리스트릭티드예요. 그러니까 몸에 삽입하면 안 되고 접촉하는 거 정도는 되고 잠깐 한 30일 미만 넣었다 빼는 건 가능한.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사용된 거예요. 얘로만 써야 돼요. 몸에 삽입되는 거는. 이 그레이드, 이 실리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리스트릭티드로 30일 미만짜리가 일부 혼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 벨라젤 파동에서 문제가 됐던 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실리콘 보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먼저 요게 실리콘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까 제한이 없는 의료용 삽입 가능한 실리콘의 원액이에요. 그거를 이런 틀, 몰드라고 해요. 보형물 모양의 몰드에 이렇게 한번 넣었다 빼요. 그러면 실리콘이 여기 코팅이 됐겠죠? 그리고 이거를 경화를 시켜요. 굳혀요. 그 다음에 이걸 넣었다 뺐다를 8번을 해요. 7번에서 8번. 그러면 층이 7, 8층이 만들어지면서 이 껍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건조하고
이렇게 건조해서 요 오븐에 넣고 굽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50도 정도에서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구워요. 그러면 얘가 경화가 일어나서 단단해지거든요. 그 과정을 반복해서 7개, 8개 층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껍데기를 벗겨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형물 껍데기, 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맨맨한 걸로 만들면 스무스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가공법을 택하면 이거는 이제 텍스처드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기를 넣어서 물속에 넣어서 빵꾸난 데 없는지 공기방울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패치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 실리콘 쉬스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만두피 빼듯이 이렇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패치를 하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뒤집어 까고 나면은 이렇게 막대기처럼 빈 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막대기 붙어 있던 데 있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 데는 실리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 패치로 이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근데 막을 때는 어떻게 막냐? 이 실리콘 패치도 의료용 삽입 가능한 임플란터블 그레이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본딩하는 실리콘도 있어요. 이 실리콘과 이 실리콘을 붙이는 그 실리콘도 의료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막은 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다가 코젤이라고 하는 젤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무게에 맞게. 이게 제조 과정이에요. 근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 녀석이 문제였어요. 요거에. 요게 unrestricted 메디칼 그레이드가 아니라 restricted, 그러니까 30일 미만짜리 패치가 사용이 되고, 여기에 얘랑 붙여주는 접착 실리콘이 또 30일짜리였다고 해요. 허가받을 때는 이거를 그냥 삽입형 실리콘 쉬스를 썼는데, 어떻게 중간 제조 과정에서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29일짜리로 30일 미만짜리로 바꿔서 만들었다고 회사 내부 사람이 꼰질렀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번에 이슈가 된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젤이나 요 쉘은 문제가 없는데 요 패치랑 요 본드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주사를 다 넣고 실리콘 젤을 채운 다음에 요 구멍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실란트라고 해서 구멍을 막아주는 게 있거든요. 또 그거 역시도 또 30일짜리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쉘이랑 안에 젤은 문제가 없는데 요 패치랑 접착제가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재료 쪽에서 있어요. 이렇게 30일 미만짜리랑 30일 이상짜리. 근데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그레이드는 전부 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경도에 따라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 뭐 딱딱하냐 뭐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물성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마무시한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고온에서 큐어링이라고 해서 경화시키냐 아니면은 뭐 약물에다가 경화를 시키냐 뭐 아세톤에다 넣기도 하고 뭐 벤젠에다 넣기도 하고 막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몇 개가 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쉬스가 제가 듣기로 30일 미만짜리가 사용되고 접착제가 30일 미만짜리가 사용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실리콘은 코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 실리콘으로 메디칼 그레이드에 이렇게 있는 임플란터블 그레이드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어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벨라젤 요번에 이슈된 거는 요런 내용이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참고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병원에서 코 수술을 할 때 타 병원에서 기능코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안 하시나요? 합의각계나 비중격 교정해 주는 거요. 하죠. 뭐 비중격이 너무 많이 휘었다 그러면 수술하면서 비중격 교정하고, 뭐 합의각계가 너무 크면 합의각계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잘라주는 수술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비인후과 동기들 친구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그렇게 막 효과적인 수술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비중격이 많이 휘었다고 교정해 준다고 숨쉬기가 편해지냐? 글쎄 반반. 비갑계가 커서 숨이 잘 안 쉬어지냐? 그런 경우 물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또 그런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많이 안 할 뿐이고 이거를 지금 열심히 환자들한테 권하고 이렇게 된 계기는 엄밀히 말하면 실비보험 때문에 그래요. 이거 터비넥톰이라고 하는 이 합의갑계 수술이나 비중격 망곡증 하는 septoplast는 보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비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만 조금 차이가 있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하고도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외람되지만 비유성 반응 예방차 리자벤 복용은 언제부터가 맞는 건가요? 하루 3알이라고 보통 나와 있던데 3알을 다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복용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리자벤을 대학에 있을 땐 되게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제가 배우던 시절에 뭐 레지던트 때 그냥 선배들이 그냥 처방을 했던 약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개업하고 나서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약 쓰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약 쓰는 게 제가 계속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약을 먹여서 환자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약 먹는 게. 뭐 챙겨서 먹는 게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약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빼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둘씩. 수술할 때도 그래요. 대학에 있을 때는 막 기구를 한상 차려 놓고 수술을 했는데 개업하고 나서는 수술 기구들이 점점 줄어요. 왜냐면은 굳이 없어도 되는 거는 조금 안 쓰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해 왔어요.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서 약도 좀 줄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딱히 필요 없는 약 굳이 먹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많이 안 먹이게 되고. 그런데 리자벤이 그런 예예요. 딱히 효과를 저는 모르겠어요. 뭐 문헌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효과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저는 잘 안 먹여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경우가 이게 주로 먹는 게 코 재수술을 하기 전에 먹이고 그다음에 가슴 수술하고 구축 오지 말라고 먹이고 이런 거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저기가 많이 못 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술 직후부터 계속 먹는 거고요. 한 6개월 동안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3알 다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라고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건 진짜 사담인데 글쎄 저는 먹나 안 먹으나 그 효과 잘 못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잘 안 줘요. 답변 되셨길 바라요. 콧대가 서양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미간은 너무 낮아서 코에 턱이 생겨요. 저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간이 낮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코에 턱이 생겨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마가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너무 이마를 높게 그렸나?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턱이 진다는 건 알겠거든요. 이렇다면 근데 지금 미간이 너무 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마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마가 이런 식으로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코는 또 높다고 했으니까는 여기는 또 이렇게 높은 거겠고. 그런데 턱이 생긴다는 건 여기겠죠?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매부리가 살짝 또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여기를 높이고 싶은데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직접 보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질문 주셨던 분하고 비슷한 얘기를 또 물어보셔서
미간과 눈썹뼈 부분을 높이고 싶은데 앞트임 효과나 눈매 교정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 요 그림으로 저번에 설명드렸었어요. 이게 뼈고 이게 살이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이마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마라고 생각하고 이마뼈라고 생각하고 이게 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이런 보형물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있을 수도 있고, 보형물을 요만하게 넣으니까 이 피부가 이렇게 짧아져서 이렇게 당겨 올라와서 이게 앞트임 효과죠. 또는 이게 눈매 교정 효과죠. 요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러면 얘냐 1번이냐 2번이냐 그 문제예요. 실제는 여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약간 얇아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지, 여기가 당겨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가 떨어져 있다면 얘가 이렇게 당겨 오겠죠. 이 그림처럼. 그래서 요게 앞트임 효과고 거상 효과가 되겠죠. 근데 현실은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되셨기 바래요.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다. 거상 효과는 피부를 다시 잘라서 당겨주거나 아니면 피부를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앞트임 효과나 뭐 미간이 높였다고 해서 앞트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윤곽, 광대 사각턱이랑 쌍수할 거면 윤곽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쌍수랑 뭐 윤곽 같이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뭐 먼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안에서 밖으로 수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뼈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부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드려요. 근데 뭐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근 축소술하고 3년 됐는데 입술 아래쪽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치료나 수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근 축소술하고 3년 됐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서요 조금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교근 축소술을 할 때 이제 뭐 고주파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지지거나 아니면 근육을 잘라내죠. 그러면 요 신경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 3차 신경에서 맨디블라 디비전이라고 해서 V3라고 저희가 표시하는 요 신경이에요. 그래서 요게 뇌에서 안에 신경절에서 만났다가 요렇게 가지가 나오는데, 요 가지 중 일부가 감각도 담당하고 신경도 운동도 담당해요. 그래서 여기 교근 축소할 때는 이 신경을 고주파로 지지거나 근육 자체를 지지어서 근육을 줄이는,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운동신경 가지고요. 턱뼈로 가는 신경, 감각신경 가지는 요 뒤로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뒤로. 요 안으로, 뼈 사이로. 그래서 요 녀석을 겉에서 아무리 지진다고 감각신경이 다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나 가능한 거는, 여기를 만약에 전기 소작기로 지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전기 에너지가 신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런 부분까지, 그래서 감각신경, 요 뼈로 들어가는 요 맨디블라 포라멘 나와서 통해서 들어가는 요 녀석 브랜치까지 여기서 일부 손상을 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흔한 건 아니에요. 감각 떨어지는 거랑 교근 축소술이랑 연관 짓기는 조금 어려워요. 턱수술도 같이 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요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경험한 바는 없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슴 수술 보형물 삽입 시 당김 증상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근육 밑에 들어갔는지, 근육 위에 들어갔는지, 겨드랑이를 쬐는지, 유륜을 쬐는지, 유방 밑주름을 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당김 증상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만약에 수술 초기라면 겨드랑이 절개하면 당기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구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지금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데, 한 달 미만의 당김이라면 그냥 뭐 작던 가슴이 커졌으니까 불어서 당기는 느낌인 거고요. 만약에 한 달 이후가 됐는데도 계속 당긴다 그러면은 약간 너무 크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구축이 생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고,
수술 방법, 그 다음에 들어간 보형물 크기, 그 다음에 절개하고 들어간 위치, 그 다음에 삽입된 보형물의 위치, 근육 밑이냐 어디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한 번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저는 모르잖아요. 환자분은 어떻게 수술했는지.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어려운 답이에요. 저한테는. 광대 후 부비동염이 생겨버린 경우 핀 제거해야겠죠. 부비동염이 생기면 저는 일단 약부터 2주 이상 먹입니다. 약 먹어서 좋아지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핀 때문에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의심을 해본 적은 한두 번 있긴 하지만 핀 때문이라고 저는 100% 확신은 못 해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생기면 약 먹으라고 하지 저는 핀 제거하자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안 낫고 뭐 그렇다면 부비동 세척하는 김에 핀 제거도 같이 하자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핀 제거를 부비동염 생기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비동염 수술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뼈 빵꾸 내고 물 넣고 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뿍뿍 뿌리고 빨아내고 해서 안에 고여있는 염증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대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하면 코 안쪽으로 내시경 넣어서 물로 넣고 씻고 빼고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안 째고서 핀 박혀 있는데 빼고 거기 구멍으로 물 넣고 씻고 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원장님께서는 코 주변 부분, 노블캣, 인중, 턱 이렇게 묶어서 수술 많이 하죠. 근데 인중 축소는 저는 안 해요. 요건 참고해 주세요. 코 주변은 같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턱이랑 노블캣이랑 코랑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해요.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핀 자국이 피부 겉으로 날 수가 있나요? 세게 눌러서 착색된 것처럼. 그리고 승모근이나 목 쪽, 귀, 잇몸으로 통증이나 핀이 넘어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그 광대 축소하고 여기에 이제 뒷광대가 남아서 계단이 있어가지고 무슨 경락 같은 거 하면서 열심히 눌러서 이걸 뼈를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핀도 있었고요. 근데 이 경우가 까맣게 착색이 됐죠. 하도 눌러대서. 피부도 상했죠. 이렇게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흉살처럼 이렇게 여기 뿔난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누르고 자극 주면 안 돼요. 핀 때문에 이렇게 색소가 올라온 게 아니라 자꾸 누르고 자극 줘서 피부가 상한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승모근이나 목 쪽, 귀, 잇몸으로 통증이 핀이 넘어올 수 있는데 통증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핀이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고 막 발 달려서 움직이고 그러는 거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뼈에 박혀 있는 게 어떻게 뭐 승모근까지 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뭐 발 달린 애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통증은 있을 수도 있어요. 방사통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여기가 아픈데 뒤통수까지 아프고 목 뒤도 아프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흔하지는 않아요. 원장님, 제가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양악이랑 코랑 동시에 못하죠. 이 경우는 구강암면외과에서 양악 앞턱끼리 축소하고 추후에 성형외과에서 눈하고 코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해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뭐 양악을 꼭 구강암면외과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양악도 성형외과에서 해도 되고 뭐 눈, 코를 다른 병원에서 해도 되고 뭐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요. 한 달 전 광대 축소, 이반절개, 두피절개 수술 받았는데 수술 후 현재 광대를 만지면 가끔 뚝 소리가 나고 이반절개에서 그런지 이 팔자 쪽 뭉침 당김 웃을 때 불편했습니다. 이런 건 언제쯤 나아질까요? 뭉침 당김 요거 웃을 때 불편함 이거는 한 6개월 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끔 뚝 소리 나는 거 지금 한 달 정도면 있을 수는 있는데 요게 앞으로 한 2주 정도, 한 달 반, 2달 넘게까지 계속 된다면 CT 찍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불안하시다면 저는 지금 CT 찍어서 아치 쪽 확인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확인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틀니 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나요, 선생님? 그렇죠. 틀니 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틀니 끼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원장님, 3D 맞춤 보형물, 코, 턱, 귀족 등 수술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CT의 해상도나 3D 프린터 성능 차이 등이 병원마다 심할까요? 그리고 이노피스 프로그램은 수술 단계에서 CT와 3D 프린터 사이의 단계인가요? 이노피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CT가 믿을만 하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일단 CT랑 실제 뼈랑 같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얼마나 정밀하게 출력을 해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프린터도 해상도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TV가 뭐 FHD TV, 4K TV, 8K TV 이런 거 있듯이 프린터도요. 해상도가 기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30 마이크로 정도, 그러니까 1000분의 30mm거든요. 그러니까 0.003 mm의 정밀도를 갖고 있어요. 30 마이크로미터. 제가 쓰고 있는 게. 근데 보통의 프린터들이 조금 정밀하다고 하는 게 100 마이크로.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좀 싸다고 하는 그런 프린터들이 50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근데 500 마이크로면 0.5mm잖아요. 눈에 그 차이가 보여요. 그런데 자,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CT의 정밀도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CT,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게 CT라는 거는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찍은 CT 영상 이미지를 적분하듯이 쌓은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슬라이스 thickness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께가 얼마나 얇게 여러 장을 찍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CT 병원에서 쓰는 게 0.25mm예요. 그러니까 250 마이크로미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부에 보내서 이제 누워서 찍는 큰 CT 있죠. 그게 지금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찍어오는 게 0.6mm, 그러니까 600 마이크로미터로 찍어와요. 근데 그거는 기계가 그래요. 그 누워서 찍는 CT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600 마이크로가 한계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0.5인데요. 네, 60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50 마이크로미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갤럭시 1억 화소 그 핸드폰과 같은 거예요. 해상도는 높은데 분해능이 낮아요. 그래서 250 마이크로의 정밀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요. 그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찍는 CT는 600 마이크로의 큰,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만 화소짜리 카메라, 아이폰 카메라죠. 1억 화소짜리가 아니라 1000만 화소짜리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 점과 점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누워서 찍는 CT로 아주 고퀄리티로 찍었다. 그러면은 이 슬라이스마다 600 마이크로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00 마이크로의 오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3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오차가 발생해요. 그것도 한 0. 제가 재보니까 한 100 마이크로 정도는 생겨요. 그럼 700 마이크로죠. 이제 계속 쌓아가 볼게요. 그러면 그걸로 프린터를 해요. 그럼 프린터 오차가 또 한 100 마이크로 정도 생겨요. 그럼 800 마이크로죠. 그러면 이거를 뽑아요. 그럼 뽑은 거를 가지고 보형물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뽑은 거랑 보형물 사이에서 또 오차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한 100 마이크로 생겨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에 기본적으로 1에서 2mm의 오차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근데 내가 수술을 하면서는 난 500 마이크로 밑으로 무조건 정밀도를 맞추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최소 1, 2mm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6, 7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현재는 500 마이크로 정도 오차로 맞추고 있어요. 그거는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제가 다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시간과 땀과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데 단순히 장비만 봐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각 병원마다 해상도가 너무 다르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롭 카메라랑 풀 프레임 카메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DSLR 얘기하면 카메라 센서가 요만한 게 있고 풀 프레임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런 게 프레임 액정 말고 이미지 받아들이는 이미지 센서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해상도가 좋아지거든요. 해상도가 아니라 분해능이 좋아지거든요. 색감이랑 이런 게 어두운 데서도 잘 지키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CT도 이 포브 사이즈라고 해서 촬영 면적 사이즈가 있어요. FOB라고 해서 필드 오브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거의 제일 큰 사이즈의 포브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보통 병원들은 CT를 찍으면 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잘려 있죠. 대부분 포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있고 심한 것 같아요. 작진 않아요. CT 해상도는 뭐 어느 정도 레벨은 다 비슷한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펙트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할 때 환자한테 이 환자는 되게 정밀도를 요한다 그러면은 저희 병원에서 CT도 찍지만 외부로 보내서 CT를 찍기도 해요. 그 누워서 찍는 CT를 찍기도 해요. 그래서 차이가 아주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노피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는 환자가 요구하는 거를 시각화하자. 그러면 시각화한 데이터를 역설계를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역설계를 해서 보형물을 디자인을 하자. 근데 이 과정을 자동화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노피 프로그램은 환자의 원하는 디자인을 실제 보형물 디자인으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지, 물론 그 과정에 프린팅하고의 중간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T와 프린터 사이의 단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환자의 니드를, 원하는 바를 시각화하고 그 시각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또 역설계를 통해서 보형물을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중안면부 꺼짐으로 약간 삐죽 나온 입술 모양과 팔자주름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귀족 수술보다 코 수술하고 싶어서 그런데 코 수술로 코가 높아지면 중안면부 꺼짐이 조금 완화돼 보일까요? 코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데 코끝이 조금 눌린 모양입니다. 요런 분들은 코 수술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코끝이 눌려 있는 느낌이라면 무조건 코 수술 먼저 하셔야 돼요. 도움 돼요. 그리고 나면은 또 요런 데들이 조금 보일 수는 있거든요. 여기랑 앞광대랑 여기 팔자주름이랑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도움 돼요. 중안면부 함몰이면. 근데 삐죽 나온 입술 모양 팔자주름은 코 수술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코 수술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코 수술이 되면 그때 가서 입술 모양이랑 팔자주름이랑 뭐 이런 것들 조금 교정하면 훨씬 나은 얼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전에 올리셨던 두상 성형 중 정수리 보형물 수술하면서 이마까지 박리하면서 눈썹 리프팅 효과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수리 수술하면서 이마 리프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마 리프팅 수술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눈두덩이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눈두덩이 때문에 엔도타인 리프팅을 하자니 황비용 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마가 넓어질 것 같고, 절개 이마 축소로 하자니 이마가 좁아질 듯해서. 근데 이마가 지금 좁다고 하시면 황비용처럼 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엔도타인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써봤을 거예요. 처음에 수입사에서 이거 가져왔을 때 제가 처음 썼던 의사거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요새는 잘 안 써요. 근데 효과가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오래는 안 가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요새는 잘 안 쓰고 있고요. 근데 이마가 좁은 편이면 요렇게 해서 이마를 넓히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또 황비용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면 지금도 싫고 0.8도 싫고 1.0도 싫고 0.6은 더 싫고 뭐 이런 얘기 같아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상 한번 보시고요. 수술하면서 이마 거상도 같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꼭 하고 싶네요. 이게 중안면부 함몰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처럼 얼굴 앞광대 그리고 알볼라 프로세스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노화가 올 때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어렸을 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모든 수술은 어렸을 때 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하루라도 이쁘게 살죠. 젊을 때 더 이쁘게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화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노화가 된 사람과 이 수술 안 하고 나서 노화가 된 사람을 우리가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노화는 뼈의 노화보다는 피부의 노화가 훨씬 빨라요. 그러면 뼈에 볼륨이 들어가서 피부의 노화를 약간 덜 보이게 해줄 수는 있으나 피부의 노화 속도가 그걸 이길 만큼 빨라요. 만약에 그게 비슷하다면 60대도 수술하면 30대처럼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젊어 보이는데 뭐 나이 들어서 수술해서 뭐 40대가 수술해서 20대처럼 보이고 이런 매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40대에 꺼져 있고 안 좋은 부분을 조금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고, 면밀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굴 살이 빠지고 피부가 늘어지고 뼈가 뭐 변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리프팅, 회춘 수술이라는 게 단순히 땡긴다고 된다? 아니에요. 부족한 볼륨은 채워줘야 되고요. 남는 데는 잘라줘야 되고요. 땡길 건 땡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뼈, 살, 볼륨의 변화량도 채워줘야 되고, 채울 거 채우고 자를 거 잘라야 되고, 피부 남는 거 땡기고 잘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짬뽕이 돼야 완벽한 회춘이 일어나요. 뭐 하나로 다 되겠지, 이거 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코 세우면 앞트임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마 보형물 두면 눈썹이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조금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뭐 광대가 커지면은 팔자주름이 없어지냐, 뭐 이런 거, 리프팅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죠. 궁금한 건 알겠지만 연관은 있으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1대1로 매칭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노화는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질문도 하셨고 지금 답도 주셨어요. 사실은 한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환자분 얼굴 상태예요. 나의 얼굴 상태가 이런 수술에 적합한지 안 한지가 더 중요하지, 뭐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를 더 걱정하시지는 마시길 바래요. 원장님, 윤곽 광대 턱 수술 이후에 얼굴 땡김은 언제까지 착용하는 건가요? 착용해야 하는 이유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땡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에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요 거의 24시간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혈이 목적이에요. 지혈. 그리고 덜 부어라, 이 분리된 박리된 피부와 뼈가 붙어라, 그 다음에 이런 목적들이 1, 2, 3일째는 있고요.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1시간 했다, 1시간 풀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시간 제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1시간 했다가 1시간 풀었다, 이걸 반복해라. 그거를 한 달 정도 해라.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밖에 다닐 때는 그냥 다니고 집에 오면 좀 하고 있어라. 그래서 한 두어 달까지는 해라.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근데 이거 다 지키는 분 지금까지 한 10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15년 넘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잘 따라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 목적을 아셔야 돼요. 수술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혈 목적과 박리된 피부가 뼈에 붙으라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한 2주 정도까지는 했다 풀었다를 반복해 줘야 돼요. 1시간 했다, 1시간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유는 붙여주기도 해야 되고 붓지 말라고 눌러주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붓기가 빠지려면 풀어줘야 밑으로 빠져요.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붓기는 여기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면 붓기 안 빠져요. 그 헤어밴드 이거 있잖아요. 얼굴 당김이. 그거 만약에 제가 오늘 하고 잤잖아요. 그러면 저 내일 아침에 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눈 붓고 막 입술 붓고 이래가지고 잔뜩 부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얼굴 붓기가 여기로 빠져요. 여기로. 이쪽으로.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세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죠. 원장님,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광대 코 수술의 순서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번에 턱 수술이랑 코 수술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광대는 어떤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는 수술이 아니면 같이 해라라고 말해요. 왜냐면 맨날 부었다가 빠졌다가 그러면 주변에서 성형 중독 소리 듣고 그다음에 인제 좀 해서 살만한데 또 하고 또 붓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매도 한 번에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지금 3대 맞을래? 오늘 한 대 맞고 내일 한 대 맞고 모레 한 대 맞을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눈 딱 감고 3대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전 강해요. 근데 꼭 분리해야 되는 수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윤곽 수술하고 리프팅 수술 이런 건 분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윤곽하고 지방의 이식 수술 이런 건 좀 분리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요런 거는 물리적으로 약간 분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분리할 이유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뭘 먼저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뭐 한꺼번에 해라. 대신에 환자들한테 선택권을 줄 때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얼굴이 빵점이면 코 수술하면 60점 돼. 턱 수술하면 30점 돼. 광대 수술하면 20점 올라가. 그럼 자, 뭐부터 할래? 기왕이면 내가 돈도 문제가 되고 뭐 회복 기간도 문제가 되고 어쩌고 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가 60점이 올라가는데 그럼 코부터 하고 싶겠죠. 근데 턱도 하면은 30점이 올라가. 그럼 90점 되겠네? 뭐 광대하면 10점 또 올라가. 그럼 또 100점 되겠네? 뭐 110점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굳이 순서를 정하려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기왕이면 한 번에 끝내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주변에서 쟤는 매년 수술하네 이런 소리 안 들어서 좋고, 또 회복 기간을 한꺼번에 겪으니까 매도 한 번에 맞는 것처럼 조금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비고정으로 광대 수술이 있던데 절단면이 만나지 않는데도 뼈가 유합될 가능성이 높나요?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요렇게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요 간격이 교과서적으로 3mm 정도 간격이 있으면 뭐 붙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5mm가 넘어가면 안 붙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광대 이런 체부나 아치 쪽에서도 3에서 5mm가 이 갭이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뭐 딱히 피부에서 함몰이 보이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3mm 정도 갭은 진짜 무시해라. 이거는 그냥 과정 중에 생기는 거다 라고 말하고요. 5mm 정도가 넘어가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다. 붙을 수도 안 붙을 수도, 안 붙을 가능성이 좀 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mm, 5mm 그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교정 초기 사진입니다, 선생님. 성장기 때 구호흡과 거북목, 부종교합 때문에 무턱과 얼굴이 길어진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광대 부분, 상악 부분 움푹 꺼진 것 같고 사각턱 부분도 덜 발달된 것 같습니다. 매부리도 발달된 것 같고 어릴 적부터 하관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19살 되고 교정하고 나니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됩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면 이 모든 게 구호흡, 혀 위치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란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혀가 그렇고 뭐 호흡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구조가 잘못돼 있어서 입으로 숨쉬게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둘 다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뭐 하나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턱도 그래요. 근육이 커서 턱뼈가 커졌느냐,
턱뼈가 커서 턱 근육이 발달했느냐. 이거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 그 다음에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근데 남겨주신 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지금 무턱으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요 길이 성장이 조금 덜 되고 이게 앞으로는 성장이 되다 보니까 각도가 이렇게 뻗지 못하고 지금 일로 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길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무턱인 채로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더 이렇게 튀어나와서 입툭 튀로 보이는, 턱이 없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으로 모든 걸 다 엑스레이 한 장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무턱 수술은 도움이 되겠다. 쪽에 체부 볼륨이 중요한데 지금 이러한 환자분들이 체부 볼륨이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단순 무턱 수술이 될지 아니면 뭐 체부 볼륨까지 채워주는 보형물 수술이 될지는 이 체부 볼륨을 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답이고요. 병원에서 뵙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이랑 이런 거 실제 모습이랑 말할 때 모습이랑 보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턱이 작기도 하고 무턱이어서 턱선이 무딘데 몇 년 동안 스트레스인데요. 아직 21살로 안면 수술 시 회복력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 취업 전 수술하고 싶습니다. 도움 주세요. 어떤 수술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지 생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진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면 사진에서 요 정도 얼굴형이면은 그닥 나빠 보이지 않지 않나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약간 위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갸름하기는 한데 살짝 무턱인가?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옆 사진을 보면 조금은 무턱이고 입이 나왔고 요 비순각이 너무 가파르구나.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코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코가 한 요만큼까지 올라가고 여기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순각이 너무 꺼져서 여기가 좀 요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코가 좀 높아졌다 가정하고 선을 하나 그으면요. 지금 요런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부족한 그 무턱인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가 무턱인 양이겠구나. 그래서 입이 나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를 먼저 높이고 비순각 조금 해결하고 무턱 수술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볼살이랑 턱살이 아직 많네. 키 체중이 어떻게 될래나 조금 궁금한 거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 사진도 하나 주셨는데 뭐 똑같아요. 입술이 조금 들려 있고 이런데 좀 꺼져 보이는 거 있지만 일단 코가 낮고 그 다음에 무턱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 턱선이 조금 모호한 게 아직 볼살하고 요 목살이 조금 많다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다이어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필요하면 여기 한번 꼬집어 보면 여기 이중턱을 지방흡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남겨주신 사진으로만 보면 턱이랑 비순각이랑 무턱이 제일 보이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볼살이 좀 많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직접 뵈야 또 엑스레이 보고 CT 봐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메일 드리고 유튜브 답변 받았던 구독자입니다. 얼굴이 자꾸 기울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뼈가 구조가 문제 같다고.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CT 이거 이렇게 캡처한 거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정렬이라는 걸 못 하거든요. 근데 정렬이라는 걸 해야 얘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보내주신 걸로 그냥 제가 수평선, 수직선 거서 보면은 뭐 그닥 삐뚤어 보이지 않아요. 조금 차이 나는 거 이 정도 차이도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렇게 봐도 뭐 딱히 뭐 비대칭이 아주 심하다 그런 건 없고요. 이쪽이 조금 길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조금 길고 이쪽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여기는 조금 크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 보시면 또 눈 밑으로 수평선 그면 물론 지금 CT가 뼈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어서 정렬이 안 돼 있긴 한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높이가 조금 차이 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정렬을 해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또 이런 모습 봐도 뭐 그닥 나쁘지 않아 보여.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좀 돌아가 있는 모습이어서 얘도 정확하게 판단이 힘들고 지금 이 녀석도 약간 이렇게 돌아간 채로 정렬이 돼 있어서 뭐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상담 왔던 분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칠게요. 올해 5월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11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죠. 그죠? 그랬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 여기 광대뼈가 자꾸 그러니까 뭐 머리뼈가 변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에 5월달 CT랑 11월달 CT랑 이렇게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세요 하고서 딱 보여드렸는데 문제는 이분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더 변한 것 같잖아요. 막 이거 변한 것 같잖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두 개가 CT가 떠 있는데 어느 게 오늘 거고 어느 게 5월 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찍은 거를 아니 5월 달에 찍었던 거를 보고 이게 오늘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뼈가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5월 달 거고요. 이게 오늘 거예요. 근데 5월 달 거를 보고 예전 거보다 변했다고 말하시면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거로 너무 판단을 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거를 조금 믿었으면 좋겠어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